그 다음에 한국어 대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가 갖는 어떤 그 대화문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다른 모습의 이제 언어를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전달이 제일 우선인데, 모든 언어는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정보 전달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모든 언어는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은 그 외적인 것에도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생각을 한다면은 계약서에는 내용이 정확해야 될 겁니다. 뭐 두 당사자 간에 잘못 계약서를 잘못 쓰면은 그것이 이제 엄청난 이제 손해배상도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A가 B에게 무엇을 준다. 소위 말하는 우리 그 뭐 갑이 을에게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보면은 주어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이고 무엇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하는 언어에서는 뭐 어떤 요소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다 알겠지 하고 빠졌지만은 상식에 맞춰서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언어의 정확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문법으로 나타납니다. 문법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규칙이에요. 룰이 되는 겁니다. 룰은 지키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한국어 같은 언어는 한국어 같은 언어를 이제 대화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보 중심의 언어라면 여기는 관계 중심,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죠. 대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말한 것을 못 알아들으면은 그 사람은 조금 전에 네가 말한 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서로 굳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볼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규칙이라는 것이 규칙보다는 어떤 상황적인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에 적합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일종의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언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온다라는 것을 이제 언어로 전달을 하려고 해요. 정보가 중요하니까 한국어든 영어든 둘 다 정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온다는 사실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정보 전달만 하면 됩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나의 동생이든 할아버지든 간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It's raining outside. 그거를 동생이라고 다룰 것이 없고 할아버지라고 다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데 보험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반말하고 할아버지한테는 존댓말하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는 밖에 비가 온다라는 사실도 전할 뿐만 아니라 언어 속에 비가 온다라는 말을 넣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듣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동생인 경우는 말을 놓아도 되고 나보다 윗사람인 경우는 말을 놓으면 안 되죠. 말을 높여야 될 때 말을 놓게 되면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한국어는 그 정보 외적인 요소,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서로 동서끼리, 동서 알아요? 동서라고 하는 것은 뭐 같은 자매의 남편들 또는 형제의 아내들 이런 게 이제 동서인데 어떤 데 결혼하다 보면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요새는 좀 그런 것이 덜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관계라는 얘기다 그죠. 한국어는 언어 속에 관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언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명사를 잘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대명사.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영어에 I, you, 그렇죠? he,
she 이런 것들이 뭐 they 이런 것들이 대명사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대명사인데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보면은 아버지한테도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아버지한테 you에 해당하는 말을 썼다가는 그건 뭐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할머니 얘기입니다. 할머니는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할머니는 함경도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를 마칠 때쯤 전쟁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어쩌고 저쩌고 할머니는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할머니라고 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저기에 그녀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대명사를 안 쓰는 언어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여러분의 언어 같으면 어때요? 저 자리에 대명사를 씁니까? 안 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할머니는 한국어는 대명사를 안 쓰는 언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명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동생이 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계셔. 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걔도 she야. 할머니가 있어. 대명사로 쓰면 할머니도 she야. 동생의 she는 소문자로 쓰고 할머니의 she는 대문자로 쓰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할 때는 대문자, 소문자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she는 성별에 따른 3인칭 그것만 있는 것이지 저기에는 동생의 she는 어리다는 말의 의미가 들어가고 할머니의 she는 높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에 있어서 가치가 똑같다는 상대편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she를 쓰고 똑같은 he를 쓰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를 해서 가치를 중립화시키는 것이 대명사인 겁니다. 글과 같은 언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은, 을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국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거죠. 한국어 대화에 있어서는 상대편에 대해서 가치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편과 말을 놓을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놓았다 높였다 뭐 놓고 싶은데 또 뭐 조금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가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대화 상대사에 있어서 가치가 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 대명사고 너가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대명사일 것 같으면 누구에든지 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나라고 해야 될 때도 있고 저라고 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죠. 너도 모든 사람한테 너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가치 중립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의 대명사는 대명사라고 하기가 어렵다다 이거죠. 그리고 3인칭으로 가면은 3인칭으로 하면은 그가 3인칭이잖아요. 그가. 그렇죠? 그가 3인칭입니다. 그럼 우리는 3인칭일 때 그라고만 씁니까? 아니에요. 높임말이 있어요. 그분. 이렇게 그냥 그라고 쓰다 보면은 안 되니까 우리는 높임말로 써서 그분이라는 말까지도 대명사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거다 이거죠. 대명사에도 높낮이가 있는 언어. 그것이 이제 한국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략입니다. 여기 있어요. 숙제 다 했니?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응, 다 했어. 다음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여기는 너가 생략됐을 것이고, 여기는 숙제가 됐겠죠. 주어, 목적어가 다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다 생략이 된 거예요. 문법적으로 본다면, 지금 생략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본다면은 생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된 문장이다. 그러나 화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생략이 아니라 없어도 충분한 그런 문장이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문장에 의해서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두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빼기도 하는 그런 임의적이고 선택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2인칭 주어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내가 말한 사람이 주로 너니까. 대화 상대자 자리에 아는 내용을 굳이 발화에 넣을 이유가 없다. 불필요하거나 잉여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주어나 목적어 등 모든 요소는 상황에 따라 안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 시를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은 다 이 시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는 그것은 다 알 겁니다. 한국 사람은 다 누구나 김소월이라는 작가입니다. 1920년대 작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부터 100년 전 분입니다. 100년 전의 시인데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 머릿속에 모든 한국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를 다 배웁니다. 읽어보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찌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한참이 되는데 오늘 이 얘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어가 있느냐. 지금 제가 네모도 있고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래요. 자, 가신다. 누가 갑니까?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가신다면은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체예요. 대화체. 말하는 거야. 상대편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들으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가? 내가. 당신이 내가 싫어서 가신다면은 나는 당신을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어가 없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문학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번역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서울에 있는 남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평안도에 있는 영변 지역에 있는 약산, 이렇게 산이, 남산 이러듯이 거기에 있는 진달래꽃.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옛날 1920년대니까 이 젊은 남녀가 영변에 있는 서울에 있는 남산에서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 거죠, 둘이. 그러니까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진달래꽃, 더군다나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 따다가 누가 그 꽃을 딴다는 거예요? 내가 따는 거예요, 내가. 따다가 가실 길에, 누가 가십니까? 당신이 가시는 길에 오리다가 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뿌리겠습니다. 누가 뿌려? 내가 뿌리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는 걸음 여기도 없고, 가시옵소서 할 때 주어가 없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주어 없고 흘릴 겁니다 하는데도 주어는 없습니다. 주어가 하나도 없어도 되는 저런 시, 이것이 이게 성격을 보면은 오리다, 없어서 오리다, 이런 것은 대화체 문장인 거예요. 대화체. 이런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어도 됩니다. 물론 한국 시의 다른 시에 보면은 주어가 나타나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체 문장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언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쓴다든지 대학생들에서 논문을 쓴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정보 중심의 언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한국어는 정보 중심의 언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화 중심의 언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다. 이 두 개를 넘나들 수 있는 드는 언어, 그것이 한국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틀린 부분을 수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는 똑똑 학생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죠? 저기는 뭔가 붙어야 되겠죠? 집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까? 3번, 예상보다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한다. 이거 아까도 나와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어떤 것이 답인지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겠죠?